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민이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관리사무소가 반대해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두든지 아니면 모두가 에어컨을 쓰지 않든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더워라 이거죠. 형평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불공정하게 특혜를 입을 때 나머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지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자는 게 형평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평을 정의하면 관리사무소부터 에어컨을 꺼야죠.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을 한다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니들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몇 사람만 구할 수 없으니 다 죽게 그냥 둡니까? 몇 사람에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죠. 폭염에 고생하는 경비 아저씨 위해서 주민이 직접 자비로 사다 준 에어컨을 형평성을 내서 켜지 못하게 하는 관리사무소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구나 싶습니다. 사람처럼 좀 삽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하다가 바람이 샌 적은 있었지만 기침이 갑자기 올라온 건 처음이었나. 힘내십시오. 기침을 그냥 할 걸 그랬어요. 네, 삼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이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과대 선전은 아주 위험하다라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적대적 공성관계라는 얘기가 있죠, 원래. 과거 우리 보수 정권이 툭하면 이제 북한 위기론을 꺼내서 국내 문제를 덮었지 않습니까? 예. 서로를 적대하지만 서로를 위해 서로가 꼭 필요한 그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고마워요.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뉴스는 다 사위, 아들, 딸, 러시아, 탄핵 이 뉴스였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도 고맙죠. 예. 그쪽은 전 세계 긴장을 먹고 사는 그래 무기가 더 팔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가 뭐 60개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말하니까. 과대선전. 여기서는 과대선전은 미국의 과대선전 말을 합니다. 과대선전은 위험하다고.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하간 미 정부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도 다 계산이 있는 거죠.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뉴스가 근데 좀 많겠죠, 오늘? 예. 네, 관련 보도 나오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대북 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건데요. 미국을 더 위협하다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염과 분노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요. 무력이라는 단어도 덧붙였습니다. 화염과 분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껏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력과 마주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바다 위협을 영어식 표현으로 받아쳤다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화염과 분노라고 하니까 이거 불바다를 이렇게 번역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해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Fire and Fury거든요. 이거는 뭐랄까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샥앤오라고 네. 군사 작전을 두 단어로 요약해가지고 그렇죠. 표현하는 뭐랄까 일종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고 자기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표현하고 싶은데 둘 다 F가 들어갔잖아요. 비율이 우리 라임을 맞추는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마음에 든 겁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임 안 하는데 미니어처 보드게임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군인을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진열해서 팔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미니어처가 그런 네, 것들이니까요. 미니어처. 근데 네. 그 미니어처의 주인공이 군인인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기원이 있어요. 미니어처 보드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이렇게 보드를 놓고 군인을 작게 만들고 포도 막 만들고 기지도 만든 다음에 룰을 정합니다. 룰을 정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PC 게임에 오프라인 버전인 건가요? 그게 먼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시나리오도 막 나오고 룰집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 그게 이름이 Fire and Fury예요. 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워낙 유명해서 이 단어로 노래도 있고 이 단어로 책 제목도 있어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저기 뭡니까 독일을 폭격했잖아요. 폭격기가 연합군에. 네. 그때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그 작전을 그때는 파이어 앤 퓨리라고 부르지 않았죠. 이 문구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책을 나중에 2000년대인가 중반인가 뭐 하여튼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제목을 따라 썼어요. 파이어 앤 퓨리라고. 이 단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유행하는 단어예요. 그 유명한 관용부다라는 취지의 예, 근데 이제 말씀이시죠? 골라낸 거죠. 멋있게. 뭐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이야기는 예. 그렇고요. 이제 말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꼭꼭 박힐 자국민에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중인 거죠. 파이어 퓨리 하면은 탁탁 박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다음 순위요. 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오자요. 북한도 반응을 했습니다. 괌을 직접 공격하는 대상으로 지목한 건데요. 북한 전략부는 김정은이 결단 내리면 미사일을 임의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시행할 거다라면서요.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핵의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존심의 균형이죠. 존심의 균형. 예. 서로. 자존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말싸움하면서. 그래서 뭐 괌이 선택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거기 사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동시다발로 때리겠다는 것도 사드가 이렇게 동시다발 연발로 쏘면 막을 수 있냐? 뭐 이런 도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서 거의 이 괌 포위 사격 그다음에 뭐 하얀 분노 이 얘기만 했는데 실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이러면서 북한이 거의 3년 가까이 엉겨하고 있던 캐나다 국적 그 임현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 네. 캐나다의 대북 현안이었죠. 그 임현수 목사를 갑자기 석방했어요. 갑자기. 그렇죠. 석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뜬금없이. 원래는 무기수였거든. 북한 기준으로. 예,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풀어줍니까? 예. 미사일 쏜다고 해놓고 갑자기 캐나다 바로 윗나라죠. 예. 그러면 바로 북미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억류하고 있던 사람을 풀어준다고. 이거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현안이라는데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틸러슨 외무부 장관이죠. 국무부 장관입니다. 아, 국무부 장관. 우리의 외무부에 해당되는 미 국무부죠. 장관은 또 열심히 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화하자는 말이라고 이게 다. 예,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투트랙을 가고 있는데 보도는 동시에 우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의도는 이런 강경 신호와 대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예, 그런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만 하고 있으니까 보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뉴스공장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요, 그와 관련해서 입장 밝혔는데요. 괌을 포함해서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면서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그 자국민의 귀에 꼭 박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주무장관은 이게 다 대화하자는 제스처다라고 해설해주고 투트랙을 동시에 걸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괌을 때린다고 하면서 또 이면수 목사, 예. 캐나다 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예,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이게 캐나다 해난이었어 오랫동안. 네, 2015년 1월 달에요. 나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바 있는데 국가전복 음모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센 혐의인데 이에 대해서 무기노동 교화형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적대 행위를 감행한 이유로 무기노동 교화형 받았던 이면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병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인도주의가 어제는 전쟁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인도주의가 왜 나옵니까? 이런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 거를 동시에 사실 해설해줘야 보도의 균형이 맞는 거죠. 왜 전쟁 난다는 보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 전 장관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불바다 이야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예. 말싸움 중이라는 거. 존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2020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이나 성형처럼 명백하게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대선 후보의 공약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 그렇지. 네, 지금 리얼미터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앉고 있네요. 오늘 리얼미터 미니가 있거든요. 조용조용히 할 것이지 이렇게 시끄럽게 앉으면은. 자, 우리 보험제도가 유럽에 비해서는 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뭐 몇십 년 앞섰거든요, 사실. 예. 이 분야 미국은 참 미개합니다, 보험제도. 국민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미개란 단어를 쓰셔도 괜찮아요. 미개해요, 실제로. 예. 거기서. 이런 정도의 그 국민소득 수준과 흔히 말하는 선진국 중에 이런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워낙 거기는 사보험 회사들이 막강하고 로비스트들이 그렇죠. 막강하기 때문에 예.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아주 반쪽짜리밖에 못했죠.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도 그건 지금 트럼프는 있습니다. 다시 백하려고 하는 예. 것이고 거기는 환자에게는 헬이죠, 헬 정말로. 여하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정말. 예. 미용과 성형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암이든지 중증 같은 경우에 감기는 되는데 암이 안 돼서 문제다 이런 게 핵심이었잖아요. 보험제도 문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만세죠, 이런 거는 진짜. 예, 우선 어제 정부가 밝힌 바로는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 일부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건데, 또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리얼미터 옆에 앉아서 부실부실 거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죠. 자, 제목 중심으로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나섰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변칙증여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소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인 거죠. 예. 이제 안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뭐 당장 소득원도 없는데 주택을 이미 3채 이상 갖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분양권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든가 뭐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들 골라서 탈루한 거 아니야?
라고 국세청이 흔히 말하는 털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뭐 원래 내야 될 것들을 안 낸 거니까요. 무섭겠습니다. 수 있죠. 네. 이렇게 돼서 걸리면 부동산은 덩어리가 커서 한 번 걸리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단위로 세금을 수익당할 수 있거든요. 예. 집안채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김상조 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정하지 말라고. 예. 지금은 정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그렇고요. 예. 다른 뉴스는요? 네, 또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요, 또 유예될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 내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이 이 시기를 2020년까지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개신교도들 중심으로 김진표 의원은 특히 대표적이죠. 예, 관련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다룰 만한 덩어리의 뉴스라서 짧게만 언급하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예수에게 묻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자료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요, 자료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특히 국정원 예산 부분에 검찰이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있네요. 물론 뭐 예산을 국정원에 설마 다 넘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국정원의 예산을 들여다보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10분의 1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뭐 혹은 100분의 1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크네요. 이건. 국정원 예산은 사실은 국회의원 일부 그것도 문 닫고 비밀 발설하지 않는 전제하에 큰 덩어리로 들여다볼 수 있었을 뿐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한두 개 정도를 풀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하고요. 또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지 못하면 큰 문제죠. 예, 안철수 후보 자신에게. 국민의당에게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대표가 된 이후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그건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예, 박지원 의원이요. 또 관련해서 폭로한 게 하나 있는데요. 19대 대선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에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요. 부인했습니다. 단일화 후보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단일화 후보 단일화 후보 논의 자체가 없었냐? 아니면 논의는 있었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고 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예. 김무성 의원은 반응은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은 관련해서 그런 말을 박 의원에게 전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박 의원이 자기에게 들었다면서 소개한 유승민 의원 발언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만난 거는 맞는데 그렇죠. 단일화 논의를 한 거는 맞는데 유승민 의원이 단일화 할 거면 햇빛 정책, 대북 정책을 버리고 사과해라. 예, 국민의당이 이럴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자신이 탈당해준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바른정당이 그걸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이 내가 탈당해 주겠다. 그러면 단일화 되겠느냐.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지원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물론. 예. 방송에 대고 한 이야기고 여기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나서 안철수 유승민의 단일화를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네요. 예, 김무성 의원이 그에 대해서는요. 주호영 의원까지 같이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박지원 대표는 여러 번 만났다고 하는 거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한번 모셔봐야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부시럭거리는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저희가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는 월요일날 잡아놨군요. 예, 이미 월요일날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권수철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주 중에 짚어보는, 예, 지난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 때문에 좀 빠졌죠. 이번 주에도 아주 소폭 하락세입니다. 8%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71.7%의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1.5%였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말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좀 무례한 측면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보통 진보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항상. 예. 그리고 월화 한 이틀 동안은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야3당이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는 빠지지 않았지만 소폭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여진들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수요일 날에는 일간 집계에서는 73.7%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했어요. 예, 지난주 주간 집계가 72.5%였는데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높았던 거죠. 이건 아무래도 현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서 모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도나 이제 SNS 통해서 많이 여론을 주목을 받았고요. 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반등을 했다. 네. 네. 지난주 이어서 어쨌든 월화수 사이에 평균으로는 71.7%인데 네. 어제는 74.7%로 반등을 했다. 네, 거의 유사합니다. 예, 지금 여전히 뭐 비슷하게 대우 경북이라든지 예. 60대 이상이라든지 보수층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표가 아주 높거나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상대하기 참 힘들 거라고 제가 정권 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상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좀 빠져주기도 하고 네. 공방이 오가야 야당에서는 이건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은데 다음 주 목요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100일을 전후해서 야당들 같은 경우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이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바꿨어요 최근에. 바꿨습니까? 연말로. 연말로 바꿨습니까? 네. 예,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일 되면 다 빠질 것이라고 정권 초에는 했었고 지난주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연말에 빠질 거라고 바뀌었어요. 예. 지금 뭐 나중에 한번 얘기될 수 있었겠지만 개혁이 여러 중첩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갈리고 그러면서 빠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개혁으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0일 가까이 됐을 때 70% 지지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인데 여기서 앞에 6점 바뀌어도 정권이 망하는 듯이 볼 것 같아요. 60%도 박근혜 정권 때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치인데. 있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짧았죠. 초반에 있긴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내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은 좀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5%포인트 내려서 41.9%가 나왔습니다. 주로 경기 인천 PK, TK 이 정도로 해서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하락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한 1% 빠진 거네요. 네. 50.1 뭐 이러다가 49.1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 국민의당을 한번 본다면. 국민의당은 3위로 올라갔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한 지지난주에 5%대 초반에서
지난주에 6.9%까지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예, 지난주 수요일 날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5월, 화, 수 3일 동안 지난주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 원인이 뭐냐면은 19대 대선에서 안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전에는 한 24% 정도가 국민의당을 지지했었는데 그 5월, 화, 수 3일 지난 동안에 무려 한 39%, 40%까지 결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지했지만 국민의당을 따로 지지하지는 않았던. 그런데 이제 한 3일 동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주말을 경과하면서 또 어제까지도 계속 당대표 출마 논란이 당내에서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 19대 대선은 안 후보 투표 후보자층이 조금씩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중에서 1.5%포인트 내린 5.4%로 다시 내렸는데 바로 금방 언급해드린 그 이유인 것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명분이 좀 떨어지는데 본인이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네네. 결집시켜서 네.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최하위가 됐네요. 네. 5.4%. 물론 이건 주중. 예. 네, 주중입니다. 예, 주중 잠정 집계입니다. 네. 목금토 그러니까 목금토 하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네네. 다시 최하위가 됐다 국민의당이. 네. 5.4%.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 전의 수치로 다시 돌아갔네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당 살펴보면 한국당은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오른 17.6%이고요.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술핵 배치 추진을 당론으로 한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사이기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미사일 발사.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한국당 쪽에 표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지를. 예, 정의당하고 바른정당도 공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8%로 3위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3위로 올랐었고요. 바른정당 역시 올랐습니다. 0.6%포인트 오른 6.4%로 다시 6%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룰 것 같은데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갤럽이 이제 주말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비교가 되는데 바른당, 다른 정당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네. 리얼미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갤럽에서는 두 당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맞습니다. 붙었거든요. 네.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아직도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한국갤럽과 같은 상황이면 보수층이 거의 와해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만 하는 이번 주 현안주사. 이번 주는 뭘 했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보유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때리는 과거의 네. 종부세. 예. 예, 거기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유세를 지금은 그 카드를 마지막 카드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 정부가. 네, 만지작거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거까지 썼는데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네네. 근데 보유세를 만약에 높인다, 인상한다. 네네. 그럴 경우에 과연 찬성하겠는가? 네네. 이거 여론조사가 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응답자들한테 세 가지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8.2 대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바로 올려야 된다. 효과와 상관없이? 예. 두 번째는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올리자. 예. 세 번째로는 효과와 상관없이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개를 드렸는데. 절대 반대. 예.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각 인상안이 41.8%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반대보다는 효과 없을 때 그때 올리자. 조건부 인상이죠. 25.8%로 나왔고요. 70%가 가까이 되네요. 예, 효과와 상관없이 안 된다 인상은 이 응답은 20.6%가 나왔습니다. 네. 68%가 70% 육박하는. 야. 예, 인상으로 보면은 조건부 이상이든지 아니면 적각 이상이든지 인상이니까 합치면 한 70% 육박을 하고 한 3배 이상이 반대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면 지금 이 보유세 문제는 지금 판리 부동산 대책이 투기 근절이라든지 주택값 안정화라든지 이 부분에 목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이 목적에 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적게 내는 어떤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의 적극 찬성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네네. 예, 참여정부 때 10년 전에는 예.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는 831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문제가 세금 폭탄 프레임들이 가동이 되어서 먹혔죠, 그때. 예, 그때는 먹혔는데 지금은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보면은 안 좀 먹히겠네. 그때 세금 폭탄 프레임이 막히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먹히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예상되네요. 네네. 대통령 지지층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지난번 사드하고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70% 가까이 보유세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조사 개요를. 조사 개요. 예. 네. 사실 대통령하고 정당 지지율 조사만 불러드리면 되는데요.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혼영으로 실시했고 35,2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3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4.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단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죠. 한반도 8월 위기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까칠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희 작가한테.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네. 부드러운 사람을 까칠하다고 하는데요. 네. 까칠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까칠한 장관님 연결됐습니다. 예. 자,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네. 그런 말도 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바다는 아니었죠. 화염과 분노. 예, 뭐 이런 발언도 하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괌을 거론했을까? 그리고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을 오랫동안 상대하신 분으로서. 이건 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그 사람들의 그 화법을 알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네. 서울을 포함한 남측의 군사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 기지가 있는 이 괌 이런 데를 이제 전면적으로 타격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자기를 치겠다는 얘기, 북한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북쑥북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선제 타격, 뭐 예방 전쟁, 뭐 이런 등등이 어떤 점에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을 옮겨줄 수 있다고 북한이 좀 걱정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서 근데 괌 얘기를 했는데 남쪽 불바다는 그건 그냥 들어간 얘기고 괌이 이게 B1B라든가 B52 같은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폭격기들 거기서 떠가지고 북한 상공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는 폭격기들이 있는 기지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30km 정도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은 다 열어놓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의 말을 지금 해석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괌이 아니라 괌 주변 한 30km 떨어진 데를 때리겠다. 네, 이거죠. 근데 이제 30km를 때리지만 이게 공해상이 될 텐데. 예. 그런데 비행기가 어디로 지나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중을 둘러막고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실제로 미국이 선제 타격할 그 가능성도 적고 또 북한이 괌을 친다고 하더라도 뭐 바다를 둘러싸고 몇 발이나 쏘겠습니까? 미사일을. 몇 발 쏘겠죠. 뭐 수발 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북한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때까지 항상. 네, 북한식 대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뢰 말만 꺼내면 뭐 1000배, 100배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1000배, 100배 그런 얘기 두고 쓰는 말들이 있죠. 몇 개. 예. 뭐 그건 뭐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바다 1000배, 100배 뭐 그다음에 또 무슨 선멸적 타격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놀랄 거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들어와서 이 미국발 한반도 위기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아주 강한 발언들을 해 나가면서 미국발 위기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 긴장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게 겁을 주고 밀어붙이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결국 손 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일종의 뭐 장사꾼이라고 사업가적 흥정이죠. 세게 불러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겁을 먹고 꼬리를 내드렁맨들러 가는 그런 전쟁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근데 그게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예방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가지고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안 하려고 봐요. 그 사람들 말폭탄 쏟아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방향 틀어가지고 빠져나가는 데는 여러 번 보면서 참 귀신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런 전략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았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방향을 틀도록. 근데 되게 그렇게 북한이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면은 결국 미국이 방향을 트는 그런 전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 형제간에 싸우면 큰 놈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은 잃을 게 없다는 듯이 나오면 결국은 그렇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의 현실로 봐서 6.25 때도 6.25 때 중국이 별거 없을 때도 중국이 바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중국은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입니다. 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바로 그 불똥이 중국 대륙으로 뛰고 특히 동북 삼성 만주로 번질 거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 안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한반도 전쟁이면서 실제로 미중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그거 벌렸다가 지금 다른 유럽이라든가 중동 같은 데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8월 위기설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4월 위기설도 있었죠, 그때. 예. 4월 달에도 내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4월 달에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한참 심의 피크 기간일 거예요. 9월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미국 예산 심의. 예산이 10월부터, 미국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10월부터 예산 연도가 시작이 돼요. 네네. 9월 국회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8월이면 이제 한참 밀고 당기는 기술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네네. 기술적으로. 이때 이 주한미군 또는 극동지역 또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이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손대지 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이 출처가 미국 내 군산복 합체 내지는 군부라고 봅니다.
뭐, 미 국방부 쪽에서 핵무기 60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 전문가는 뭐 과장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60개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거, 국방 예산 깎으면 미국이 당한다 하는 그 겁을 줘야만, 액수가 늘어나든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페이크 뉴스인데, 우리 국민들은 미제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우리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국적 임목사를 갑자기 석방한다든가 혹은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뭐 결국은 대화를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같이 봐야죠. 지금 그 캐나다 우리 교포 임목사를 뭐 병보석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아마 돌려보낼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원비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만약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의료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형편이 괜찮은 가족의 품 그다음에 캐나다로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낫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이거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당신네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 좋은 자세로 다가오면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선제 타격하면은 뭐 괌을 폭격하겠다, 괌 주변 바다를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한테 빨리 우리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소위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대화 직전에 가장 거친 말들이 오가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 더위가 절정에 이르다 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거친 말들을 한참 주고받아서 전쟁 나나 싶으면 대화가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과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루트를 다시 타지 않겠나 하는 짐작도 들고. 이건 어떻습니까? 뭐요? 가스하신 장관님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뭐요? 장관님 저기. 아니 돌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좀 겁나지. 안보리 제재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제재. 거기서 뭐 석유는 빠졌다. 뭐 그렇지만 가장 강한 제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까요? 안보리 제재 효과 있겠습니까? 우선 석유 송출 금지가 빠졌다는 것이 뭐 북한한테는 별로 타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중무역의 3분의 1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무역으로 거둘 수 있는 액수 10억 불을 못 벌게 했기 때문에 손 들고 나올 거라는 것은 착각이고 10억 불이면요 1조 달러인데 그렇죠? 1조 달러인데 그게 사드 한 대 값보다 싼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가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북한 무역이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3분의 1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손두고 나올 가능성은 없고 안보리 제재가 지금 8번째입니다. 근데 7번째 안보리 제재를 결의하면서 또 역대급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항상. 가장 강력한. 이게 무슨 신문 광고 같은데, 어디 보면은 무슨 역세권 2분 거리, 3분 거리 하는 식으로 맨날 근데, 7번의 유엔 제재를 당하고도 작년에 북한 경제가 3.9%나 성장했다면 북한 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유엔 제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엔 제재를 주도할 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은 결국은 숨이 막혀가지고 손 들고 나올 거다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된 건데 작년 경제가 3.9%면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데서 3.9%하고 우리 같이 1조 5천억 달러 된 그런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3%, 2%, 2.5%는 다르지만 나는 이 유엔 제재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협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도 곧 그걸 알게 될 거고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압박으로만 가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얘기 미국한테 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미국이 하겠어요? 아니, 북한이 하겠어요? 결국은 뭐 일본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역시 다시 한번 대화로 풀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밤이 깊으면 새벽에 온다는 말도 있죠. 뭐 이럴수록 대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미국한테 이렇게 해봐야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화를 넘어갈 텐데 라는 것을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올해 전기가 남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2년 전 정부가 세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분명히 12년 후에나 22% 예비율을 도달한다고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올해 30% 이미 도달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게 정부가 세운 전력 수급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데 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이런 말을 한 건지 이상하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겸임 교수 김영창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분야는 전문가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사를 봐도 도대체 이 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감수할 수도 없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프로필을 봤더니 굉장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석박사 하시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알아야죠. 한국전력에서 30년간 근무하셨고 그리고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뭔지도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소 상임이사를 하셨고 현재는 국제원자력기구 그 유명한 IAEA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뭐 이력으로는 이 이상이 있을 수 없다. 한전에 계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한전에 30년 근무하면서 주로 발전소 건설 계획을 하는 이론적인 그 컴퓨터 모델과 장기 경영 계획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된 이후에는 그 전력거래소의 상임이사를 담당하면서 미래 경쟁시장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교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3년 전부터 교수님을 혼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교수님을 눈여겨 봤었냐면 2년 전인가요? 그 국감 때 네. 국감 때 나오셔가지고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사안이라 봤는데 국감 때 과장해서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 이런 증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기가 항상 부족하다. 폭염 때문에 피크치가 올라갔는데 예비율이 뭐 한 자릿수 떨어져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발전소 많이 지어야 된다. 혹은 뭐 전기 아껴야 된다는 얘기만 듣다가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갑자기 발전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었다는 얘기를 국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저분은 남들 안 하는 얘기를 해서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맞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꼭 만나뵈야지 했는데 예. 마침 올해 언론 기사로는 전기가 남는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기본 용어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전은 알겠어요. 네. 전력거래소에 근무하셨는데 전력거래소는 뭡니까? 이것은 과거에 없던 개념입니다만은 새로 생긴 구조인데요. 원래 과거에 있던 한전을 예. 발전자회사를 6개로 나누면서 그 중간에 전력을 거래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해주고 전기요금을 정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한전 내부에서의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을 전력거래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독립시키면서 예.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력을 사고 파는 것입니까? 사고 파는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전기는 빛의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 시간대별로 다니는 전력을 미리 예측을 해주고 발전기를 운영을 해주고 또 내일의 가격을 오늘 결정해 주기도 하고 실제 발전이 된 거에 대해서 얼마로 가격을 발전소한테 지급을 해주자. 이런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돈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전력 시스템 운영이라고 우리나라 발전기 350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명령을 내려주는 그 중요한 그 분해 같은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네요. 네. 전력이 남는다 모자란다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를 결국은 전력 거래소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 한 가지 더 보신다면은 예. 전력 거래소가 지금 현재 미래 발전소 건설하는 전력 수급 계획까지 담당하니까 계획과 전력 시스템 운영을 양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형편입니다. 중요한 곳이네요. 네. 가격도 결정하고 지금 전기가 모자라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야겠다는 그런 것도 하고. 거기도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예. 일반인은 모르는 곳입니다. 하여튼 전력 거래소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기가 남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예전부터 계속 등장했던 게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기는 좀 어려운 얘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만 하여간 전력을 사용하는 매초당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하는 측의 매초당 에너지가 항상 일체의 주파수가 유지되고 기술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수요가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는 그렇죠. 누가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전에 신고하고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그렇죠. 5천만에 내 마음대로 전기를 쓰지 지시를 받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변화하는 것을 발전 설비들이 따라서 공급을 빛의 속도로 해줘야 되고 빛의 속도로 안 할 때 주파수가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일을 하도록 거래소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해가고 도와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때의 예비 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발전기 설비를 여유를 갖고 운전하느냐 그 여유분을 예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십시오. 전력이 그 최대 피크 얘기 나올 최대 피크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쓸 때. 오늘의 최대 피크, 또 내년의 최대 피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최대 피크가 뭐 얼마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예비율이 한 자리로 떨어졌다 이렇게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최대로 많이 쓸 때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예비되어 있는 전기 비율 이런 겁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예비율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분명히 폭염 때문에 한 자릿수로 예비율이 떨어져서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가게들을 단속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막 났었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매년 있는 건데 그러면 블랙아웃 얘기 나오고 블랙아웃이라는 건 이제 정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항상 여름에는 에어컨을 아껴 써야 되는 거구나. 전기 요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뉴스만 보다가 올해 갑자기 전기가 크게 남아돈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게다가 불과 2년 전에 세운 계획상 2029년에 가야 22% 예비율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올해 벌써 30%가 넘는다. 이런 기사가 났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발전소는 2년 만에 지을 수가 없는 건데 2년 전에 어차피 2년 후에 어떤 발전기가 가동되기 시작할 건지 다 알았을 텐데 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수급 계획은 대부분 현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발전기를 5년 10년을 바라보고 전력수를 예측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해서 예비력을 더해서 발전소를 짓는데 거기서 사실상 그럼 미래 5, 6년 후에가 지금 예측한 대로 수요가 나타나느냐 지금 예측한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면은 그 당시 5년 후에 가면 그때 예비력이 너무 낮게 되는 것이고 또 전력 수요가 이렇게밖에 성장 안 할 것이라고 해서 예비력을 정확하게 갖춰서 해놨는데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5년 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오늘은 과거의 5, 6년 전에 이 의사결정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지 오늘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올해 전기가 발전 설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는다. 그런데
제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뭐 10년 예측이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네. 불과 2년 전 예측이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갑자기 올 여름부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이고요. 제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서의 예측을 말씀드렸고 작년이나 올해는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재 많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정확한 자가라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많다고 보는 쪽인데 네. 남는다 한마디로. 많다고 하는데 네. 그 남는다 모자란다를 표현하고 뭐 500만이 있어야 된다. 한 자리 수고 예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되고 주먹구구 계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산 자체가 주먹구구입니까? 계산 자체는 표현 방법이 주먹구구고 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주먹구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 발전소를 건설할 때 6년 후에 전력 수요가 이러니까 발전 설비를 얼마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뭐 15%나 20%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발전소를 지어놨습니다. 네. 그럼 5년 후에 와서 당해볼 때에 그때는 5년 후에 연간 피크를 5년 전에 결정한 발전 설비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5년 후에 많이 건설한 발전기를 가지고 운전할 때에 그때도 피크 시간에 예비력이 한 자릿수인 1000만 킬로가 남는다든가 그렇게 여유를 갖고 넘기는 거는 아니고 그것이 무리하다는 주장이고 그 당시 5년 후가 지금 닥쳤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올해 피크 때 아슬아슬하게 전력수요를 맞추면서 잘 넘어간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왜 예비력을 갖느냐. 발전기는 고장도 나고 날씨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불확실한 설비를 가지고 대응을 해왔는데 올해가 5, 6년 전에 본 현실이 올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 피크 때는 발전기를 가지고 전력수요를 아슬아슬하게 잘 공급하면 되는 거지 잘 공급하고도 1000만 킬로가 남았다. 아하. 그거 자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십시오. 지금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십시오. 워낙 전문 분야라. 교수님 말씀은 뭐 한 자릿수다. 뭐 20%가 남아야 된다. 네. 이런 수치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주먹구구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크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뭐가 위험하냐. 아니 뭐가 위험한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냥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수급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비력이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에 뭐 9점 몇 %였는데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큰일 났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는데 첫 번째 교수님 지적한 것은 한 자릿수 떨어지면 9%대가 왜 위험한지 설명이 없지 않느냐. 교수님 보기에는 9%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1000만 킬로가 남아 있는데 무엇이 위험한지를 오늘 전력을 공급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력을 공급하는데 갑자기 전력 수요가 1000만이 증가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다 예비를 해야 된다면은 5년 전에 오늘의 수요에다 1000만을 더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발전기를 훨씬 더 지었어야죠. 그렇지도 않고 지금 와서 피크 때 여름에 1000만 킬로의 예비력이 한 자릿수가 아니면 불안하다. 그러면 9%라 그러더라도 1억 킬로의 9%면 1000만 킬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1년에 하나도 안 쓰는 1000만 킬로를 1년 내에 가져 있어야 되느냐. 예비력에 속하는 1000만 킬로의 발전기는 1년 내내 발전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 여름 이외에 다른 데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일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로. 지어놓고 노는 거예요? 수요도 없이 놀죠. 예비력인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발전소를 지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내죠. 네. 알지도 못하고 내는 거죠. 마구 이해가려고 그럽니다. 자. 네. 그럼 두 가지. 지금 교수님 주장의 핵심은 9%가 왜 위험한지 설명이 없다. 네. 9%가 왜 위험한지 설명도 없으면서 한 자릿수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것. 앞으로 뭐 20%가 될 거고 뭐 15%가 될 거고 이런 예측도 엉터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측이 엉터리면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 계획을 하는 사람도 전력거래소. 운영을 하는 사람은 모자라다는 기관도 전력거래소다. 그러면 이 사장은 자기 밑에 건설을 계획을 해서 예비력을 계획하는 사람도 자기 부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도 자기 부하인데
옆에 조직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1000만 킬로 예비력이 남도록 발전소 건설을 안 했느냐고 야단을 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또 가만두고 국민한테 모자란다고 전기 절전하라고 그러고 더운 여름에 뭐 못하게 하고 온갖 이상한 홍보를 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만약 이사장이 됐으면 책임을 진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져야죠.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예측도 엉터리고 예비력이 한 자리 쓰면 위험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공학자로 30년간 해당 기관과 또 전력거래소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제가 굉장히 신뢰도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2년 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측도 엉터리고 예비력이 한 자리 쓰면 왜 위험한지도 엉터리라고 하면 거꾸로 발전소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엉터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발전소를 지어버리면 되는 거네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하도 많이 나서 전력 산업을 민영화하게 된 계기가 영국에서도 국영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 전력회사를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전력 수요를 높게 해놓고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국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이거 민간 경영으로 돌려야 되겠다 얘기한 것이 영국 전력 산업의 가장 시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기 아니고 일본 전기를 쓸 수가 없고 북한 전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싸지만 내라 그러면 내는 건데 그렇죠. 그걸 검토할 능력이 우리나라에 한 기관이 전력 수급과 개통 운영,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그걸 조사해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조사해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누가 받아줍니까? 할 수 없이 전문가가 다 같은 기관에 있는데. 계획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같으면서 서로 자기가 맨날 모자라다고 매년 떠드니까 그럼 누가 맞는 그럼 둘 중 한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이 오른손은 잘못하고 왼손은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거기까지 이제 기본은 이해했어요. 네네. 기본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전소 로비가 있느냐 없느냐 건설회사 로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제껴놓고 그것도 있을 거라고 짐작은 가나. 보지 못했으니까. 교수님은 발전소에 건설회사에 계셨던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발전소를 짓는 논리가 되는 기반 수치들이나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비력을 계산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주먹구구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기분이 제일 좋죠. 담당자들은. 이것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는 수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사람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렵죠. 이 정도 설비를 가지면 괜찮겠다. 우선 컴퓨터로 판단을 하고 돈이 최소로 되느냐도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 모델이 이제 75년대 중반에 발달했고 한전도 재빨리 그걸 도입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WASP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저는 1977년부터 여태까지 40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엉터리 입력을 집어넣으면 엉터리 답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최적화를 하라고 하면 최적화를 할 것이고 그렇죠. 동계산을 하면 동계산을 할 것이지. 자기가 자체로 판단을 못하죠. 컴퓨터가 자체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컴퓨터 보러 넣고 환경 영향 다 고려하고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입력을 다 넣어가지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고 멋있는 거 내고 환경도 만족하고 다 내는 정부도 만족하고 한전도 만족하는 걸 내라. 그거 아니면 난 지금 못 쓰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와스프 프로그램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또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와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이 많이 나오면은 와스프라는 거 틀린 거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화력발전 사람들도 원자력이 많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 속에 원자력만 많이 나오도록 비밀로 누가 집어넣대더라 그러던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하면서 서로 이해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프로그램 엉터리다. 엉터리라고 하는데 미국 거라 못 쓴다.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 뭐 실정자만 붙이면 다 되니까. 실정자만 붙이면 다 되니까. 그다음에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차는 시계가 하루에 몇 번 맞겠어요.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맨날 움직이니까 맨날 틀리잖아요. 미래의 1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그 예측이 맞으니까 발전소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예. 예측이 미래를 이렇게 볼 때 발전소 건설 계획은 이렇게 한다. 예. 이것이 최상의 계획이고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갖고 검토해서 우리와 맞는 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고치자. 예.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맞는 데는 건 거짓말이고 예. 예비력도 예측한 예비력이 미래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도 센 거짓말이고 예. 되지도 않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속이면 모르는 사람이 속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니까 모르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남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풋도 안 보여주고 거기다가 꾹꾹 찔러가지고 이번에 석탄 화력은 2025년에 3개가 꼭 나오도록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모든 컴퓨터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10년 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2대로 나오게 하라. 꾹 찍어놓으면 나오는 것이지. 그거를 정부에 보고해서 이것도 와스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부의 어떤 관리가 그거 틀렸으니까 다시 해봐 이럴 사람도 없잖아요. 손으로 와스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요. 예. 속을 안 들 컴퓨터가 계산하는 걸 자기가 컴퓨터에다 머리를 들이받고 계산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계산이 엄청나게 계산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말씀을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미국도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컴퓨터가 아니죠. 아하.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겠죠. 귀찮으면은 남을 어거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예. 앞으로 이제 와스프를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알고 자꾸 와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걸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전 혹은 거기 관련된 의사결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동안은 본인들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는데 네.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쓰지 마자. 요새는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고 있다고요? 이 핑계가 좋죠. 경제성만 따지는 프로그램은 엉터리다. 환경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야 된다. 일시에 그렇게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 쓰는 핑계를 잡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걸 쓰면 남이 모르는 거 쓰면 또 원하는 거 다 집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 주장 워낙 저희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주장이라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반론도 받습니다. 한전 네네, 반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공개 토론을 이렇게 큰 돈 70조, 80조에 비용을 가지고 75조도 될 수 있고 85조도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국가 비밀이다. 뭐 건설비가 얼마 집어넣는지도 모르겠다. 입력자료도 공개 못하겠다. 그러면서 소수의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했다 그러면서 하는 것 자체가 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5천만 원대 물어볼 수도 없고 5천만 원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5천만이 물어봐서 와스프를 알겠습니까? 수학을 알겠습니까? 할인율을 알겠습니까? 교수님이 이제 평생 이거 하시면서 와스프를 70년대부터 다루면서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많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근데 그것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건 사람이 모여 사는 세계는 다 똑같고 예. 그건 어디나 벗어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선진국이라면은 얼마나 그런 내용을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느냐지. 우리나라도 그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어 있고 남이 보면 꼼짝 못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하나도 얘기 못하죠. 왜냐 이번에 얘기를 좀 잘못하게 되면 이 다음에 부르지 않으니까. 그 전문가란 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그 사람은 꼼짝없이 잘하는 거라 그러고 주로 계획안을 거래소가 낼 때 심사할 때 다 맞다 그러죠. 그걸 틀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핵 발전소를 더 짓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핵 발전소를 더 짓는 명분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원자력이 뭐 어디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밝혀내거나 막거나 혹은 뭐 조종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저는 알아도 힘이 없죠. 제가 혼자고 지금 이러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교수님 혼자 이런 주장하시면 고초를 많이 겪으셨겠습니다. 양쪽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저는 한국전력에 다닐 때 원자력 발전소가 12개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8개만 나오면 좋다 그러면은 또 손가락질하고. 뭐 이럴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극단을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그만두신 게 아니라?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그래도 이 구조 개편한다고 해서 제가 일이 있어서 전력거래소로 옮기고
그래도 약간 당당하게 갔죠. 뭐. 약간 당당하게. 약간 당당하게 쫓겨나신 걸로 그러면. 예, 예. 자, 벌써 시간이 25분이 다 됐습니다. 네, 기본을 이해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구체적 사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모실지 두 번 더 모실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EMS를 손봐야 된다라고 네. 인터뷰 들어오시기 전에 예. 말씀하셨는데 EMS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EMS 이거 문제다. 국가가 EMS 정부가 조사해야 된다고.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나 수사하면 안 되고 예. 가장 높은 데서 수사하지 않으면은 아마 누구도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아, 청와대에서 직접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잘하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교수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잘하는데 뭐냐 그러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MS를 조사해야 된다. EMS가 뭐 국산으로 EMS가 뭡니까, 개발했다. 근데? EMS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천공항에서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예. 비행기 이착륙을 관제하는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일일이 눈으로 보면 구름김은 못 보고 그렇죠. 밤에 못 보고 할 때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렇겠죠. 비행기 위치 조정하고 다 레이더로 하고 다 하는 그런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 뭐 잘하고 있겠죠, 인천공항은. 그런 것을 전국에 발전기가 350개가 있고 수천 군데에서 전기를 쓰는 것을 매 6초마다도 체크하고 5분마다도 컴퓨터가 체크해서 아하. 사람이 전력을 잘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사고가 나서 전력이 다 발전기가 중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국 도와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패키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국의 전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에서. 네. 근데 이 EMS가 뭐가 문제죠? EMS를 여태까지 제대로 쓴 적도 없고 이론을 이해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지적했을 때 왜 그렇게 안 쓴다고 지적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국내에서 개발한다 그러고 개발했는데 남의 걸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몰래 그냥 하고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제품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 아하. 또 누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민간 회사가 지금 개입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민간 회사에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교수들끼리 다 짜고서는 잘했다고 속이니까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돈을 다 개인으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진을 안 찍어서 모르는데 예. 먹어도 좋습니다. 국내에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상관없죠. 그건 좋은데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한 컴퓨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는 없어요? 제가 없다고 얘기할 때 예. 못 보게 하니까 예.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막 속이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떳떳하게 다 외국 전문가를 부르든가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산업부 장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과반수로 9명 중에 김영창 혼자 틀리다 그러고 9명이 잘 쓴다 그러니까 이건 잘 쓰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과학을 다반수로 과반수로 코페르니쿠스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다수결을 하는 게 다수결이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예. 손방망이는 문제 없다 그러고 문제는 있으나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고 지금 핵심은 핵심은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인 재앙이 올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블랙아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발전소가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니다. 예비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볼 수 있지 전혀가 아니라 예비력은 주파수 맞추는 데 관계 있는 것이고 예. EMS가 작용하는 것은 발전소가 전개통이 무너질까 봐 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2번이 났으니까 예. 그런 것을 5분마다 발전기한테 출력을 제대로 지시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350개를 동시에 통제 못하니까 네. 컴퓨터가 350개를 다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다 해서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렇죠. 컴퓨터가 그 균형을 맞추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없다.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주장할 때 있다고 얘기하러 나와야 되고 예. 시연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외국 기관까지 불러서 거짓말도 막 하고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환경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실정. 예. 그럼 미국 걸 왜 샀습니까? 옛날에 틀린 걸 수백억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발전기가 8초 내에 전국이 중지합니다. 그때 오는 재앙을 상상해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일 없다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국민들이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르는데도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EMS를 잡아야 할 것을 발전소 많이 짓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이 거거든요. 지어보라 그랬죠. 그건 조금 돈 20조 더 나가는 일이고 그건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조가 더 나갔는데 네. 나라가 전력 공급이 안 돼서 뭐 수돗물도 공급이 안 되고 뭐 온갖 철도도 가다 쓰고 지하수가 침수되고 나라가 엉망이 방송도 안 되고 네. KTX도 가다 쓰고 열흘 동안 암흑 세계가 될 때를 상상을 아무도 안 하면서 거래소가 잘하고 있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컴퓨터가 중앙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문제다. 네. 그게 있어야 된다, 실제로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그 부처에 맡기는 수준에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실제는 가장 높은 기관에서 강도 높게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강도라는 건 기술적 강도지 예. 힘의 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외국 사람 불러서 적당한 기관에서 하면은 외국 사람 또 회유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얘기하라. 너 이 다음에 너 우리나라에 출입 못한다. 뭐 그러겠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를 시간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예. 예비력을 왜 잘 모르느냐 이런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CGC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자, 오늘, 김영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고,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김영참 교수님 또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네. 예. 네. 자,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김영창 에너지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문자 많습니다. 내부자들 왜 안 하냐? 또 스위스 가셨어요, 안민석 의원이. 예. 자, 정세현 장관 문제도 많습니다, 전 장관. 네. 뭐요? 하고 저한테. 예. 너무 리얼한 댓글에 빵 터졌다는 문자 쏟아졌고요. 방금 전 김영찬 교수님 문자도 굉장히 많네요. 예.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다. 핵사이다. 속이 시원한데 한전서 소송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등등. 그리고 공단에서 토스트 파는 사장님이 뉴스 공장을 듣고 계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친한 척 할 뻔했어요. 울산에서. 친한 척 하세요. 친한 척 하시고 그 결과를 문자로 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기 코너입니다. 도시감 축하 김진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기 코너가 돼버렸어요. 예, 인기 코너 맞아요.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코너는 인기인데 박사님이 쓰신 여자의 독서라는 책은 인기입니까? 참. 딱 한 달 됐는데, 예. 저기 반응이 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북토크도 지난밤에 하고 그랬는데, 예. 기분이 꽤 괜찮고요. 네. 아니, 저는 제목 때문에. 여자의 독서. 여자의 독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읽어야 할 아니요, 꼭 독서 그렇지 목록 않고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자 작가들 책만 가지고 썼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 평생 여자 작가들이 너무 홀대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자로서 여자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남자들도 꽤 읽습니다. 특히 딸 가진 아빠. 김어준은 절대로 안 읽을 책. 네. 그런가 하면 박사님? 우리 여기 PD. 그만하시죠, 이제.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네. 우리 그거 아세요? 김어준 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김호준 딸 프로젝트요? 네. 저를 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해석을 해보십시오. 아유, 필요해요. 저를 머리를 묶고 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지난주에 프라이브루크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기는 뭐 시작하다 말았는데. 네, 물론 오늘도 시작하다 말 것 같아요, 시간상. 오늘 네, 시작하다 말았는데 재밌는 게 독일에 가신 분이 프라이브루크로 행선지를 바꾸신 분들이 꽤 있고요. 예. 그게 SNS로 꽤 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도 뭐 얘기해 오시고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에 또 놀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놀이터 모르겠네. 얘기도 예. 하고. 근데 오늘 프라이브루크가 짧은 시간인데 어제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10초 버전을 요약하면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 도시다. 네. 그런데 탈원전을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프라이브루크가 스스로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검은 숲 스바르츠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거대한 검은 숲 지역에다가 원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안 된다. 네.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좋아 그럼 우리가 대안을 내놓게 네. 하고 스스로 대안을 내놓아서
생태 도시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글쎄요. 그 대안을 만드는데 한 10년, 15년 걸렸고요. 네. 그러고 나서 92년도에 내부에서 시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2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스스로 한 겁니다. 대안을 내놔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독일이 연방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네. 이제 지방자치가 안 되고 중앙에서 워낙 돈 많이 내려오고 그럴 때는 어려운데 독일은 연방제고 그리고 이 지역이 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유서가 깊은 데니까 그리고 돈도 어느 만큼 있고 대단히 고학력자들이 많은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정당도 무지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녹색당 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된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지사도 나오고 가장 그러니까 진보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게 25년 동안에 이게 바뀌어진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하면서 온 이상적인 얘기를 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그야말로 용도사회가 되잖아요. 현실 앞에서는 여기서는 다 됐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건축가 이게 할수 있는 입장에서는 겁니다. 정말 환상적인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의 미래가 있다. 네. 제가 만약 솔직히 속은 항상 좀 비관적인 것도 있는데 도시의 미래를 봤다, 인류의 희망을 봤다. 막 이런 정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원전을 짓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겠다. 에너지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는 한 85%를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가시면 그냥 일반인의 눈에 봐도 보면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가 없습니까? 전봇대 없겠고 일단. 전봇대도 없고 그다음에 차도 되게 없어요. 되게 그렇겠네요. 다 모든 게 거의 전차로 다닙니다. 전차로 거의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잘 없어요. 공영 주차장 차가 잘 없으니까. 집 앞에 주차장 놓는 거를 아예 안 합니다. 차가 잘 그다음에 없으니까. 많은 건 또 무지 많죠. 많은 건 솔라 패널. 온데 솔라 패널이 태양전지. 있어요. 근데 솔라 패널 이게 공공 건물부터 저기까지 일반 주택까지 아니 있고. 원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저기 하는 게 발전소가 동네 발전소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 발전소. 동네 발전소요? 아니 우리는 맨날 열병합 발전소 해가지고 지역 냉난방 한다고 그러고 무지무지 크게 짓잖아요. 네. 여기는 뭐 폐열 열병합 발전소, 그다음 지열 발전 이것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힘든데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들을 동네에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별로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동네에 거니까. 조그만 게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또 많은 거 쓰레기통 무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놀란 거는 왜 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다 분리로 해야 되는 거 있고 구분을 해서 나눠야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 분리하는 데가 잘 없어요. 잘 근데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해외에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흥미로운 게 주택가에 많은 건 당연하잖아요. 예. 바로 하니까 도심에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김호중보다 더 큰 쓰레기통이. 그렇게 쓰레기통을 많이 그렇게 큰 이유는요?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재활용 분리를 하는 거로 해가지고 하고요. 리사이클을 제대로 하자. 완전히 제대로 돼 있는 이런 건데. 먹거리는 어때요? 어? 먹거리는 이제 여기에는 광장에서 얘네들은 뭐냐면 냉동식품 먹는 건 야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광장이 있어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항상 지역에 바로 그 흥림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동네 파머스 마켓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이게 문화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동네에서 자기들이 재배를 한다면 자기들끼리 자기들 팔고 그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삶의 방식이 달라. 연애하는 방식도 자전거 무지 많고 자전거 도로만 여기가 한 거의 200km인가 돼. 하여튼 자전거가요. 도시가 조그만데 200km라네요. 그리고 자전거가 아시다시피 그거 모르실 거예요. 독일에는 프라이브르그는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요. 자전거 면허증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은 필요 없지만 자전거 면허증은 필요해요. 그래서 6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요. 자전거를 아무 때나 다 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전거 매너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워낙 자전거 많아서. 자전거 면허증을 그리고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왜 길에 가면은 자전거 왜 공공 자전거 있잖아요. 예. 공공 자전거들 빌려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타고서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가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쉐어링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부터 그게 다 된다는 게 신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뭐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저기가 높아서 그래 뭐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여기에는요. 여기서 생산되는 솔라 패널이 예. 독일의 30%를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대학 저기 해가지고 산업적으로 솔라 패널의 기술적인 수준을 확 올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켜도 자기들이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저기 김어준 공장장이나 대학에 뭐 점심 먹으러 가던 이런 조그만 도시를 네. 완전히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생태 투어리즘을 해가지고 한 10여 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여기서 열립니다. 에코에 관련된. 실제 그러니까 돈도 더 잘 버는 도시가 됐고. 돈도 잘 벌고 일자리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는 야 이게 되는구나.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순천 또 수원 다 자매도시 맺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글쎄 서울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큰 도시도 해야 되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그냥 시범적으로 그냥 가서 보고만 오지 마.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 사람들은요 공무원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와서 진료해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으면 가서 좀 실천을 해라. 보고만 오는 거죠. 아니 만약 보고 와서 보고서 쓰고 나서 그다음에 네. 끝. 그럼 현실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기 태양열 난방 저희 패시브 하우징 그러니까 태양열 예. 이게 집열판뿐이 아니라 그 패시브 하우징을 하는데 예. 모든 공공 건물을 단열을 했습니다. 패시브 하우징이라는 거는 10cm를 하는 게 아니라 30cm를 단열을 해요. 이걸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2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주택까지도 보조를 해주는데 겨울에 저기 난방하는 날짜를요 한 열흘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패시브 하우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네요. 패시브 하우스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아니고 패시브 하우징만 따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만큼 그만하셔야 됩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